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성적인 이웃실 이준재입니다. 해외 제품 환경성 정보 요구 동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도 설명 같이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탄소 조정 메커니즘의 세금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왜냐면 관세라던가 그런 것들이 방법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좀 전달을 드리고,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순서를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주 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그 전까지 저희가 그 탄소 발자국 운영을 하고 환경유포 운영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쪽에서 법안을 발의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2011년도만 해도 싱글마켓 형태로 해서 유럽 쪽에서 권고 형태라던가 그 향후 계획들을 2020년까지 잡아놓고 계획을 진행해온 결과들이 지금에서야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쪽에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런 법안들이 하나씩 나오고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먼저 환경 쪽 같은 경우에 선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워낙 큰 환경 이슈들이 많았었고, 이런 지식산업들이 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발전해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2011년서부터 PEF라고 해서 그 싱글마켓, 유럽을 한 군데를 묶자라는 의미 자체로 시작을 하면서 제품 환경 발자국이라는 제도가 개념이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스위스, 독일 그런 데서부터 EPD 인증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었는데, 싱글마켓이라는 의미처럼 이거 통일된 방법론에 통일된 데이터 퀄리티를 가지고 한꺼번에 인증을 해주면 상호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럽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상호 비교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그걸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게 PEF고, 그거가 13년서부터 개념이 10년도 나왔고 13년부터 그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가 요거 PEFCR하고 OEFSR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밑에 여기 설명은 되어 있긴 하지만 제품 환경 발자국인 거고, OEF는 조직 환경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환경 성적 표제가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OEF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 쪽하고 맞는 게 저희 서비스 인증, 생태 감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OEF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환경 발자국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 방법론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 PEF 같은 경우에는 19개, OEF 같은 경우 2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도 각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다면, 이걸 한데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모아놓고 그걸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행을 하냐. 문제는 처음에 이쪽 유럽 쪽에서 EPD 인증이라고 해서 저희도 있지만, 지금 환경유포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가.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하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자극할 거냐라는 연구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3월에는 환경성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새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21년도에 지금 재정 제안이라서 제가 예상컨대 아마 6월이나 11월 달 쪽 그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선언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PEF 제도라던가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나오면서 그 세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UL 인증이라고 해서 UL 인증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게 사업체에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자주 아실 텐데, 원래 UL은 캐나다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미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로 인증이 거의 통일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L 인증으로 통일되면서, 그전에는 타입 1, 타입 2를 여러 기관에서 했다 보면 이거를 UL 전체 다 먹어서 UL 인증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L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성적표제 인증 제품 정보가 약 1000여 개가 있고요. 지금 상호 인증된 67개라는 거는 EU 에코플러 플랫폼에서 같이 유럽하고 상호 인정이 되는 것들이 67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내역들이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부 내역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UL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자재입니다. 가장 그 태생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것이 리드 인증 때문에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녹색 건축 인증 제도 때문에 건축 자재 부분들이 EPD 인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거의 지금 그 건축 자재, 건축물에 대한 녹색 인증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방법론들이나 제품 수들이 대부분 건축자재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뒤에서도 아마 여기에 나왔을 텐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건축자재들이 한 70% 되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식료품, 그 다음에 서비스, 한마디로 운송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인증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 꽤 많이 한마디로 트램 아니면 그 철도 그런 쪽들도 많이 그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도 인증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스웨덴 EPD를 예를 들었냐면 지금 독일하고 스웨덴 정도가 EPD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가 가장 독일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스웨덴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스웨덴하고 독일 쪽이 EPD 인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국내 인증제도 비슷하게 그걸 운영하면서 이 인증값들을 많이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뭐 집행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향후 계획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 앞에서 얘기 들었다시피 11년도 정도에 싱글마켓 유럽이라는 그 플랜을 잡았듯이 20년도 11월 달에 뉴 서클 이코노미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수단 경제에 대한 플랜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년 단위로 이쪽들이 무슨 플랜을 잡아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 30년 정도까지는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환경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립했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안에서도 제품의 및 조직에 대한 환경 발자국, 단서 발자국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발자국도 상정을 하고 그것들을 공포할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단순히 뭐 정관적 평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환경이 이슈거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엔더워 파이프라고 해서 배출된 것들을 감촉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이게 아무리 처리 기술이 높아지더라도 상위단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처리 기술이 99.9%라고 해도 100만 ppm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시작을 하자 해서 정관적 평가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정관적 평가를 했는데도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고 관점을 봤을 때 아마 서큘러 이코노미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라던가 자연용성 평가라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생산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 우리가들이 얘기하는 업사이클, 우리가 편하게 알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체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관적 평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고 경제를 뭐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쪽에 다가올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업사이클, 리사이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제품의 내구성도 높여야 되면 재활용 가능성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쪽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침으로 지금 에코 디자인이라고 해서 원래 정관적 평가라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에코 디자인 범위도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핸드폰 지침 같은 경우가 제품 환경 발자국을 정관적 평가 형태로 수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지침서가 이후 쪽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들이 요새 배터리 계속 나오잖아요. 전기차나 아니면 축전지 같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선언할 수 있는 기술 본사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마크 것들을 무조건 붙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계획 잡혀서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 다음 것들이 향후 계획인데 그냥 날짜 순으로 뭐 여러 가지 써있긴 한데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첫 번째 23년 7월까지 산정 방법을 만들어내라. 이웃 커뮤니티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산정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24년 7월까지 배터리 회사들은 그거 다 기술부서 붙여라. 그리고 24년도 7월, 12월까지는 이건 앞에 똑같은 얘기고요. 성능이나 등급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가 한번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산정해서 붙여. 그걸 싹 붙여서 한번 쑥 정리해보니까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백데이터를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서는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이행 방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등급으로 어떻게 허용치를 저희가 우리 쪽에서 만들어 최대 허용 탄소 배출량 동결 평균처럼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평가하시는 방법을 2027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방법론을 만든다는 게 1, 2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처럼 한 5년, 7년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좀 동종 제품의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면 업체분들의 도움도 필요해야 되면 저희 쪽도 도움도 같이 필요합니다. 유럽 쪽 워낙 이런 쪽을 잘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배터리나 축전지 쪽은 아마 제가 볼 때 26년, 24년 되면 전체적으로 다 붙을 거고 그 다음부터 논의되는 거는 과연 우리 배터리들이 이 EU나 딴 쪽에 제시한 허용 기준에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심지어는 성능도 좋아야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 뭐 다른 얘기겠지만 아마 이쪽에서는 그냥 개 단위는 아닐 거고요. 충방등 킬로와트당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기능 단위 형태로 들어갈 거라서 그런 형태로 나오실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바이클리넥트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쪽이 워낙 이런 쪽에 조금 강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녹색구매 촉진법처럼 조금 친환경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자라는 법안들이 있고 그 법안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것도 건축자재용이긴 한데 기준치를 설정을 해서 이거보다 낮은 제품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공고를 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하고요. 이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자국의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니까 이걸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중국을 비하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가장 이런 법안을 환경적인 법안을 만들 때 가장 탑에서 드는 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싼 단가에서 자국의 기업들 보호를 못하고 싼 단가를 도우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더 물리던가 환경적인 정책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까지 설정해서 우리나라 녹색 구매 촉진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각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ISO나 IEC 쪽에서는 움직임이 있겠죠. 특히 ISO나 IEC 같은 경우에 주축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이런 방법론들이 다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계속 IS 표준화시켜서 왜냐면 우리가 이런 판정 방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준을 잡을 거야 라고 우리 그 자국 내에서만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뒤에 탄소 적용 메커니즘은 탄소세처럼 WTO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이런 기준이 없는데 마음대로 그냥 관세를 부과하네. 그렇게 되면 무조건 100% WTO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그 표준이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해서 유럽 쪽에서 같이 통합 작업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내에서는요.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계속 그 표준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아이스하고 IC는 거의 제일 큰 거는 ISO라고 보시면 돼요. 큰 거. 그 다음에 IC도 ISO만큼 사이즈는 큰데 그것도 전기전자 제품이 하나인 표준인 거고요. ISO는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한 전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래서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ISO하고 IC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많이들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표준 KS 표준에도 KS IS 얼마, KS IC 얼마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거가 해외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다 넘겨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ISO, IC 다시 번호 쭉 붙어 있는 것들은 두 개가 공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킹그룹 15라던가 다른 쪽에서도 207, ISO 207 같은 경우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TC111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긴 한데 제가 동행으로 다른 것 때문에 잘 못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 저희 쪽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준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각각의 개별 지침들은 만들어지고 있고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진 추세입니다. 제가 IEC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용하고 TR 문건 두 개를 만들었었는데 같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14년도, 15년도 그때만 해도 통합된 저희 국내 일반 지침처럼 제너럴한 방법론이 대세였다면 지금 현재로서 오게 되면서는 이제 제품의 특성을 계속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 특성에 맞는 탄소 발자국이라던가 환경 발자국이 개선할 수 있는 현장 방법들이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지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들이 건축 자재나 스틸 그쪽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글로벌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많고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탄소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탄소 누출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탄소 누출이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목표 관리제가 있죠. 니네 생산할 때 사업장에서 100톤 이상 만들지 마. CO2를.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 업체가 다른 나라 저기 좀 개발도상국이나 베트남 그런 데 가서 공장을 짓고 200톤을 배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규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국내나 유럽 쪽은 사업장 제품당 뭐 100톤만 발출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장을 여기서 짓고 그 규제를 맞추려니 너무 힘든 것도 있을 거고 그 기준을 맞을 바에야 다른 데 가서 200톤 배출하고 말래 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CO2가 배출되는 것을 탄소 누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국에 있는 회사든 아니 해외에 있는 회사든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법인주가 그 나라면. 그래서 딴 나라로 가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라던가 통역이라고 해요. 통관. 무역에서도 형평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술을 먼저 선점했던 애들도 그거에 대해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방안으로 해서 이거는 뭐 ETS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해제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 세금으로 규제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뒤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저도 그 관세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것 쪽에서 보면은 좀 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쪽에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철강쪽이면 제품 하나당 100톤이야. 제품 하나 뭐 100kg만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그 총량으로 해서 니네 할당하는 것처럼 무상 할당하는 것처럼 니네 이 정도만 배출해. 그 정도 배출했으면 니네들한테 관세나 세금 안 물릴 거야. 그렇게 통과할 수 있어. 어디 나라든 무역적으로 상관없고 팔아도 되고 수입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 세금 분야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세로 매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제품 하나가 100톤이네? 근데 얘 원래 100톤이 기준인데 110톤이 더 나오네? 10톤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를 매기거나,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WTO 위반이 조금 힘들 것 같고, 감점적으로 부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하는 그 자동차 탄소세처럼 자국 내에서 세금 환경세를 다시 걷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전력 거기서 바뀌었죠. 그래서 탄소부가 그 환경세 하나 더 붙잖아요. 그 형태로 제품에 대해서 각각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관세도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나라 환경을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국내 제품도 다 붙인다는 거니까. 대신 등급을 줘서 많이 배출한 애들은 그 세금 더 붙이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문제가 커져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관세는 팔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점 붙여버리면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내 원료 수출하는 기업들도 힘듭니다.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걸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탄소 발자국 양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국내에 그 탄소 발자국 지침에 맞게 탄소 발자국 산정해와. 그래야지 내가 산정해서 그 정부나 그런 거에 세금 덜 맞게 해줄 수 있으니까. 계산해서 왔더니 예상보다 높아. 그러면 원료처를 바꾸거나 아니면 니네 환경 개선해. 안 그러면 안 살 거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의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지금 한 5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모르고 있으나 관념적으로 나온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그 태양광 인증제도 형태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각국에서 제출한 것들을 내가 다 검토하기 싫으니까 EU 커뮤니티에서는 EU 커뮤니티에서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니네 국가 탄소 얼마, 니네 그 탄소 얼마. 만약에 그거 다 정했으니까 니네 나라에는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얼마 매길 거야. 어떻게 되게 쉬운 방법이나 조금은 그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 평가를 저하받게 됐을 경우에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타격도 커질 거고요. 그 대신 관리하거나 세금 내는 것들 자체에서는 관리가 편하니까 이쪽 방향도 있을 거고, 아까 ETS 기반으로 해서 구성한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국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아까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던데 간접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랑 그럴 수도 있고, 직접세, 이쪽은 직접세도 있습니다. 직접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고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탄소세 관련해서 탄소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이 기업들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경우가 가장 많이 듣는 경우가 철강, 그다음에 에너지, 반도체 그런 쪽들이, 왜냐면 시멘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 제조사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을 때 철강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들려면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규제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세금, 탄소세라든가 조정 메커니즘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향후 논의되는 결과값을 봐야 되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의 탄소 곡경 조정 메커니즘이 들어갈 걸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고 말이 어렵고 그런 건데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의 법인이 있는 가라는 사가 있다고 하면 그 A라는 나라나 그 가사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다 가져가야지. 이거를 왜 후진국이나 선진국 개발도국 가서 더 많은 배출량을 내보내면서 제품을 생산한 것들을 더 좋은 제품이라고, 환경이 좋은 제품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얻어진 세금은 바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기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조력하는데 노력할 거야 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까지로 해서 자동차, 축전지, 합성수지, 반도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도 있고 제트류, 등유도 있긴 한데 의약품은 어떻게 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라는 조금 탄소 배출 물량이 많더라도 사람 생명 문제니까 그것들 인증을 저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쪽은 아무래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측정 기기들이 있고 워낙 전력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기계 자체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도 이거는 관심 있게 쳐다볼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그래서 이상으로 그 간략하게 해외 동향하고 그 환송등 조정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